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병철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 겸 파미레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발 관세 영향이 농산물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듣고 오시죠. 네, 간밤 베선트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첫 번째 협상안이 나올 거다 이야기했죠.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많은 것들을 주목하지만 또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농산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와 함께 또 농산물을 특별히 집어서 관세에 포함시키겠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상호 관세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 관세를 낮출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농산물 업계도 이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2012년 한미 FTA가 시작된 이후 대다수 품목을 관세 없이 서로 수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농산업 보호를 위해서 일부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언론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591종의 농산물 중에 1,405종이 무관세로 수입이 되고 있었고요. 총 186종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151종은 2031년까지 관세가 폐지될 예정인데요. 나머지 35종의 품목은 초민감 품목으로 한국 농산업계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세 철폐 계획이 없는 품목인데요. 이 186종의 관세 부과 품목 중에서 축산물을 포함해서 대미 관세율을 살펴보자면요. 우선 대표적으로 소고기에 5%의 관세를 부과해서 국내 축산업계를 보호하고 있고요. 동양배와 포도 그리고 오렌지, 감귤까지 10에서 많게는 1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관세 협상에 농산물을 가지고 협의에 들어간다면 첫 번째로는 이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출 것을 요구할 수 있고요. 농축수산물 수입을 더 많이 늘리도록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특히 비관세 측면에서도 장벽 완화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광우병 안전조치로 미국에서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소고기 원령 제한이나 아니면 그동안 검역 기준이 엄격해서 수입이 어려웠던 품목에 대해서 검역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과가 있는데요. 그동안 사과 검역 기준이 꽤 까다로워서 미국을 포함한 그 어떤 곳에서도 사과 검역 협상이 마무리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세 협상에 수많은 품목들이 저울질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슈,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관세일 텐데요. 지난주에 한미 통상협의를 통해서 농산물 관세 얘기도 오고 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 시 우리 농산업, 식품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네. 저희가 현재 미국으로 농산물 수출이 계속 확대가 되고 네. 있는데요.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우리 농산물이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좀 약화가 되는 결과가 초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수출 물량이 좀 감소가 될 거고, 감소가 되면 우리 국내의 농산물 가격이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출, 미국 대미 농산물 수출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네. 적자 폭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미국은 자국의 무역 적자 해소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이제 농산물 수입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그 수입 다변화라든지 아니면 네. 기존에 수출하고 있지 않던 농산물을 우리에게 수입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앞에서 간단히 요약해 주신 것처럼 검역에 대한 완화라든지 아니면 생명공학 작물을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세계가 식량 위기, 기후 변화에 시달리면서 종자 산업이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쌀 부족 사태도 일어났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종자 산업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종자 산업은 식량 생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네. 요소이고요. 전 세계 농식품 시장 규모를 9조 7,800억 달러로 우리가 네.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한화로 하면 1경 4천조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좌우하는 후방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진행자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기후가 네. 변화가 되고 있다든지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면서 국제적인 식량 위기에서도 우리가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초만 해도 이제 보릿고개를 겪고 있었는데 보릿고개를 해소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흥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통일벼라는 다수학 품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길기는 하지만 아일랜드 기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1845년부터 1849년까지 기근이 발생해서 약 100만 명이 이민을 가고 100만 명이 아사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아일랜드의 주식이 주로는 감자인데 감자에서 갑자기 감자 역병이 창궐하면서 네.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일본에서도 이제 우리 쌀을 수입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일본에서 그 쌀이 계속 과잉 생산이 되니까 쌀 재배 면적을 축소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재고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상 기후가 되면서 이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도 이제 수급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식량 안보라는 얘기도 있고 종자 산업이 조금 생소하기는 하지만 우리 삶과도 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도 봐야겠는데요. 종자의 전 세계 이제 시장 규모도 좀 궁금해지는데 세계 이제 종자 시장 규모와 현황도 짚어주실까요? 네, 전 세계 종자 시장 규모는 약 84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매년 한 4%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는 우리가 쉽게 공산품으로 얘기하면 낸드 플래시 정도의 시장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몸집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겠는데 글로벌 종자 산업 내에서 어떤 국가가 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중요한 그 종자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 기업들이 보유한 다국적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어, 그 다음에 콜티바, 그 다음에 BASF, 네.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종자 시장의 70%를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나 중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종자 산업을 좀 주도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 그 종자 시장 내에서 위치나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그 종자 시장 규모를 추정을 하면 약 한 7,3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7,300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그 세계 종자 시장 규모하고 비교하면 약 1% 미만, 환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미만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자급하고 있는 종자는 벼, 그 다음에 주요 채소, 김치의 재료가 되는 주요 채소, 네. 고추, 무, 배추 이런 정도이고요. 대부분은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단순히 좋은 종자를 선별하는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뭐 유전자 편집이라든지 또 AI 기술까지 접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술 융합에 따른 진화가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종자는 저희가 농업의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그 종자에는 농업 생산을 좌우하는 그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고 네. 저희가 좋은 종자라는 것은 그 안에 좋은 유전 정보를 많이 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유전체 정보 해독 기술, 네. 그 다음에 유전자 편집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같은 데서 이용이 되는 다양한 그 영상, 네네. 이미지를 얻는 기술, 센서 기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 농작물에 대한 빅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가 있게 되면은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신품종을 개발하는 게 조금 더 손쉬워지고요. 이렇게 이 첨단 기술들이 융합이 되게 되면 네. 기존의 품종 개발이 10년, 뭐 20년 이렇게 걸리던 것들이 네. 절반으로 획기적으로 이제 품종 개발 기간이 단축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기술까지 접목이 되고 있고 종자가 농업의 반도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종자 개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개발 사례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교수님? 네, 네. 기후 변화가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병해충 발생입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병해충이 출현을 하면서 네. 그 병해충에 대응하는 그 새로운 종자, 신품종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식량작물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병해충에 대응하는 신품종들을 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예특작과학원이라는 농촌진흥청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고온이 되면서 이제 사과 같은 게 착색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착색이 잘 되는 뭐 아리수와 같은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을 한 바 있고요. 채소 작물도 최근에 그 고냉지에서 배추가 작년에 고온으로 인해서 생산이 잘 안 됐는데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신품종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고추의 경우에도 복합 내병성 품종들이 개발이 돼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따른 종자 개발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GMO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GMO 식품을 두고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찬반 논란은 남아 있고 요즘은 LMO라는 것이 좀 눈에 띈다고 하는데 LMO는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GMO하고 LMO는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네. 네. 유전자 변형 생물체인 건데 LMO는 이제 Living Modified Organism이라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생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앞서서 미국과 중국, 독일이 글로벌 종자 산업을 좀 주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한국의 종자 산업이 세계 주요국을 따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종자 산업의 기술력은 어느 수준까지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네. 종자 산업은 국가 주도로 발전해 왔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품종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유전 자원인데요. 세계 5위의 유전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네. 전통 육종 기술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벼와 그 앞서 말씀드린 주요 채소의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이제 딸기나 장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품종들을 많이 개발을 했고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딸기는 대부분 일본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시장에서 서량이라는 품종을 네. 사서 드셔보셨겠지만
저희가 국가에서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서량 품종이 우리 딸기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 약 한 1,000억 원 이상의 로얄티 절감 효과도 네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키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 키위를 생각을 하시는데 키위도 우리 품종이 개발이 돼서 프랑스로 그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또 약 한 150억 원 정도의 그 기술료를 이제 징수할 계획이고요. 장미 하면은 이제 장미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가시가 없는 장미를 또 그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해서 그것에 대한 로얄티도 저희가 약 한 40억 원 정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종자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또 로열티라고 지적이 되던데요. 해외로 나가는 종자 로열티가 지난 10년간 1조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라고 하던데요.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조금은 제가 그 교정을 해드려야 될 것 네. 같고요. 네네. 저희가 한 지난 20년간 저희가 지불한 로열티가 한 2,500억 원 정도 되고요. 이 로열티는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아직도 로열티를 계속 지불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생길 텐데 우리가 그 주로는 우리가 품종 개발을 내수 위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수출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내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수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대응이 좀 부족한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품종 개발이 적어도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품종을 그 투자금을 회수를 하려면 그 개발자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보상을 하는 게 이제 로얄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품종을 개발한 사람에게 일종의 사용료를 지급을 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로 이제 식량작물 중에서 벼 위주로 육종을 했고 채소 작물은 김치를 생산하기 위한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식단이 점차 서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구화된 이런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을 조금은 덜 해온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품종 개발이 해외로 네. 진출하기 위한 이런 품종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품종 개발이 많이 돼야 된다. 아까 뭐 딸기나 키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에 이제 K 종자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시켜 주실까요? 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제 수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수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주로는 수출하는 게 이제 채소 종자를 수출하고 있는데 네. 채소 종자의 수출 금액이 약 한 1,00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키위나 장미 이런 화훼류도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체 품종 개발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안보, 기후 네.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좋은 종자를 많이 개발이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요가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품종을 개발하는 품종 개발 주체는 정부와 민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는 주로 식량 작물 그리고 품종 개발 기간이 긴 과수의 품종 개발을 했고요. 민간은 주로 채소 작물에 대한 품종 개발을 주도를 해왔습니다.
전체 예산 투자 규모를 보면 이제 식량 작물의 한 60% 이상이 예산이 네. 투자가 되고 있고요. 민간 기업은 이제 낮은 수준으로 이제 품종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품종 개발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품종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은 게 큰 문제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수출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수입 물량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이제 그 많은 국내 종자 회사들이 다국적 기업에 인수 합병이 되면서 우리 종자 주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좀 다행히 이제 큰 기업들이 종자 산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LG라든지 NH 농협이라든지 네. 노르표 페인트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기업들이 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좀 공격적인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내수 위주의 품종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오히려 과당 경쟁을 네네.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가 이제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는 네. 큰 프로젝트도 이제 추진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또 투자도 좀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네. 겹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투자를 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어쨌든 종자 산업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종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들 어떤 걸 좀 조언을 해주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종자 기업들의 체력이 굉장히 약하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간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종자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생산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자 산업을 경제 논리만으로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국방에 투자하는 게 우리 생존하고 관련된 분야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국가 기간 산업으로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전체의 그 종자에 투자되는 R&D 규모는 다국적 기업의 종자 회사의 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1%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큰 기업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도 기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선도 기업을 한 2~3개만 육성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종자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이제 LMO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 게임 체인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규제에 막혀서 지금은 우리가 그 게임 체인저 기술을 충분히 우리 종자 산업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그런 규제도 좀 완화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품종 개발을 한다는 게 뭐 AI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기술이 있지만 네. 결국은 이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수한 육종가를 많이 육성을 할 수 네.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정 사태로 인해서 뭐 저희 농업뿐만이 아니라 이공계의 많은 인력들이 이탈을 하고 있는데 네. 좋은 인력이 많이 양성이 돼야 우리
종자 산업도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종자 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강병철 서울대학교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